26장. 다음 날 아침 콘스탄틴 레비는 모스크바를 떠났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이웃 승객들과 정치나 새로운 철도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스크바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혼란과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알 수 없는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차역에 내려 코트깃을 세운 애꾸눈 마부 이그나트를 보았을 때, 그리고 역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는 가운데 고리 장식과 술이 달린 마구의 꼬리를 묶은 자신의 말들과 썰매를 보았을 때, 그리고 마부 이그나트가 짐을 실으며 마을의 소식, 건축업자가 도착했다느니, 암소 파바가 새끼를 낳았다느니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는 혼란이 조금씩 거치고 수치심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그나트와 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가져온 양털 외투를 껴입고 썰매에 몸을 감싼 채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구상하며 썰매를 끌고 있는 견말. 한때는 그의 승용마였으나 이제 전성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기운찬 돈 지역 산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고 다른 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오늘부터 결혼이 그에게 가져다 주었을 법한 특별한 행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가진 것들을 그토록 경멸하지도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청혼을 결심하던 시절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저급한 정욕에 다시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형 니콜라이를 떠올리며 절대로 형을 잊지 않고 늘 소식을 살피며 형편이 나빠졌을 때 도울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가 곧 올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볍게 넘겼던 형의 공산주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혁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농민들의 가난에 비해 자신의 풍요가 불공평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 비록 전에도 열심히 일했고 결코 호화롭게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허용하는 사치마저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손쉬운 승리처럼 느껴졌기에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아주 즐거운 몽상에 잠겼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단호한 희망을 품고서 그는 밤 9시가 되기 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의 작은 마당에 쌓인 눈은 그의 노모 유모이자 집안일을 돌보는 아가피아 미할로브나의 침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운 쿠즈마가 잠이 덜 깬 채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나왔습니다. 세터종 사냥개 라스카도 달려나와 쿠즈마를 넘어뜨릴 뻔하며 낑낑거렸고 레빈의 무릎 주위를 맴돌며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라스카는 그의 가슴에 앞발을 올리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보였지만 감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주인님. 아가피아 미할로브나가 말했습니다. 지루해졌어요, 아가피아 미할로브나. 밖도 좋지만 역시 집이 최고네요. 그는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들어오자 서재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슴뿔, 책장들, 거울,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했던 통풍구가 달린 난로, 아버지의 소파, 커다란 책상, 책상 위에 펼쳐진 책, 깨진 재떨이, 그리고 자신의 필적이 담긴 원고 뭉치들. 이 모든 것을 보는 순간 길 위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이 모든 흔적들이 그를 꽉 붙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넌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남게 될 거야. 끊임없는 회의와 자신에 대한 영원한 불만, 고쳐보려는 헛된 노력과 추락, 그리고 내가 얻지도 못하고 너에겐 가능하지도 않은 행복을 영원히 기다리면서 말이야. 그의 이성적 고뇌가 담긴 과거의 목소리들은 그에게 절망을 속삭였지만
심장 속의 또 다른 목소리는 과거의 지배 아래 굴복해서는 안 되며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방구석에 놓인 2개의 무거운 덤벨로 향했습니다. 그는 체조 선수처럼 덤벨을 휘두르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서둘러 덤벨을 내려놓았습니다. 농장 관리인 마름이 들어와 모든 일이 다행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여온 건조기에서 메밀이 조금 그슬렸다는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레빈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 건조기는 레빈이 직접 고안하고 부분적으로 발명까지 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평소 그 건조기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기에 메밀이 탔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승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레빈은 자신이 수백 번이나 강조했던 주의사항만 제대로 지켰어도 메밀이 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화가 난 레빈은 마름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중요하고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평회에서 거금을 주고 사온 최고의 암소 파바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쿠즈마, 내 양털 외투를 가져오게. 자네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전하게나.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레빈이 마름에게 말했습니다. 값비싼 소들을 기르는 외양간은 집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라일락 나무 옆에 눈더미를 지나 외양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어붙은 문을 열자 분뇨의 따뜻하고 눅눅한 냄새가 훅 끼쳐왔고 낯선 등불 빛에 놀란 소들이 싱싱한 집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홀랑카에 넓고 매끄러운 흑백 바위 등이 보였고 코걸이를 한 수소 베르쿠트는 누워있다가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하더니 그들이 지나갈 때 콧김을 2번 뽑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마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미인소 파바는 새끼를 핥아주느라 등을 돌리고 있어 새끼 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빈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파바를 살펴보고 붉은 반점이 있는 새끼 소를 들어 올려 비틀거리는 긴 다리로 서게 해주었습니다. 불안해하던 파바는 음매하고 울었지만 레빈이 새끼를 가까이 붙여주자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친 혀로 새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소는 코를 킁킁거리며 어미의 젖통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고 꼬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표도르, 이쪽으로 불을 좀 비춰보게. 새끼를 살피며 레빈이 말했습니다. 어미를 쏙 빼닮았군. 털 색깔은 아비를 닮았지만 그건 상관없어. 아주 좋아. 엉덩이가 길고 넓네. 바실리 표도로비치, 정말 근사하지 않나? 레빈은 새끼 소를 본 기쁨에 취해 메밀을 태워 먹은 마름을 완전히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오죽하겠습니까? 아, 참. 주인님이 떠나신 다음 날 계약자 세면이 왔었습니다. 그와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마름이 덧붙였습니다. 건조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레빈은 다시금 대규모이고 복잡한 농장 경영의 세부 사항들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외양간에서 곧장 관리 사무실로 향했고 마름 및 계약자 3명과 짧은 면담을 마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위층 거실로 올라갔습니다.